제가 원래 이 원래 제목이 저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드렸고, 요 흙에서 왔으니라고 하는 요 제목은 사실은 제가 6월 말에 그 강릉에 가서 할 강의예요. 약간은 포인트가 약간 다른데 뭐 겹치는 내용도 있고 포인트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슬라이드가 이게 좀 더 잘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앞부분은 요거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집트 상형 문자의 얘기를 할 때는 좀 다른 슬라이드를 좀 바꿔서 원래 저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슬라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라고 하는 제목은 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그 표현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뭐 고대 근동 사람들, 뭐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세관 같은 경우 죽은 뒤에 세상은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천국에 맨션이 있고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이 땅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죽은 뒤의 삶을 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고, 이 조건 하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땅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을 하면 성경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땅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거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걸어 다니는 거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뭐 지하 주차장 있으면 지하에다 차를 대는 거고, 아니면은 네. 저처럼 시골에 단독주택에 살면 보다 더 이 주어지는 환경에 극히 더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삶은 아마 뭐 그날 뭐 해가 뜨냐 흐리냐 비가 오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는 매일 아침, 그날 해가 아침에 뜨냐 안 뜨느냐가 저희 하루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날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아침에 마당에 물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이 자연에 가까이 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주어진 자연 환경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느껴요. 오히려 성경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 느낌들을 훨씬 더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것보다, 여기 전도서 5장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뭐 새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 보면 되게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의 이 번역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왕이라는 대단한 존재조차도 밭에서 나는 거를 먹고 사는 거지, 뭐 자기라고 뭐 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땅이 주는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왕이 아닌 저희들이야 뭐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흙에서 왔고, 그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이, 저는 훨씬 더 제가 경험하는 자연과 인간,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보다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것이 제가 경험하는 현실들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보다 훨씬 더 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것, 이 용어 자체가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제 전공이 고대 근동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이 뭔지 이 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그 그러니까 미장원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고 헤어샵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뭐 하시는 제가 되게 특이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저기 저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봐도 돼요? 막 이렇게 하자고 저는 고대 언어를 이렇게 해독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막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성경 해석하고 이런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이분 고대에서 언어 언어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고대가 그 고대가 아니고 자 고려대가 아니고요. 네. 아, 네. 그 고대 근동은 고대는 일단 옛날이겠죠. 옛날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근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근동이 뭐냐라고 하면 근동은 Near East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가까운 동쪽인데 어디에서 가깝냐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죠? 유럽에서 가까운 거. 그러니까 유로센트리시즘이라고 해서 유럽 중심주의의 세상이 그러니까 19세기 말, 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주도권을 잡기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Far East, 극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죠. 왜 가장 먼 동쪽이냐면 유럽에서 보기에 가장 먼 동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극동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극동 방송 정도만 극동이란 말을 쓰지 그 외에 극동이란 표현은 이제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럽 중심주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식 용어로 공식 용어로 뭐라고 쓰냐 하면 서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아의 서쪽이다. 아시아를 하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의 큰 단위로 보고 아시아의 서쪽, 서아시아 고대 문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이란 말보다는 서아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학계의 추세예요. 저는 이제 공부를 고대 근동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쪽에서 여기 지금 그리스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 유럽 쪽에서 보기에 가까운 동쪽이라고 하는 지중해의 동쪽이죠. 여기에 지금 크게 보면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나톨리아 터키죠. 터키가 요 정도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터키에는 히타이트,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하는 이 아르자와라고 하는데도 이제 꽤 문명이 발달했었는데 이 고대 근동 전체 지역하고 이렇게 아주 긴밀한 교류를 하기에는 좀 외진데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은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네 가지 문명을 얘기를 하자면 이집트 문명이 있고 히타이트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수메르, 바빌로니아, 수메르 이쪽 여기를 넘어가면 페르시아를 건너서 넘어가면 음, 여기가 이제 뭐 엘람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고 여기가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이제 원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전반적인 색깔의 차이가 여러분이 잘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이렇게 퍼런 데가 있고요. 그죠? 퍼런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허여 멀건한 색이 있습니다. 그쵸? 아프리카 지역에 허여 멀건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시나이 반도 쪽에 허여 멀건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허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딱 요렇게만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요 지역에 바로 요 지역이 조금 이렇게 약간 색깔이 약간 푸르게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여기는 전반적으로 푸르게 되어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지금 한 요 정도의 그냥 간간히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간단합니다. 이런 허연 멀건한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왜? 물이 없으니까요. 푸른 퍼런색이 있는 곳에는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푸르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훨씬 뭐랄까, 훨씬 더 잘 살고 더 부강한 어떤 문명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재밌게도 이 허여 멀건한 땅과 푸른 땅이 있고 허여 멀건한데 아주 딱 이렇게 조금씩만 있는 이런 지역에서 대규모 문명들이 먼저 인류 최초의 도시와 문명들이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는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그냥 나오는 지역에서는 뭐 거대한 문명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요런 지역들에서는 어떻게든 사람이 살 수는 있는데, 물이 있으니까 살 수는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력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데서 오히려 도시와 문명, 사람들 간의 협력과 그다음에 자연을 이겨내려고 하는 혹은 주어진 자연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방식들이 이제 막 발달하면서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중동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실 거예요. 중동. 그러면 가까운 동쪽과 가운데 동쪽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럼 여기가 그러면은 근동이면 뭐 중동은 그럼 이쪽인가? 아니죠, 사실은. 이쪽 지역도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도 그렇고요. 이쪽 지역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과 중동이 지리적으로 겹쳐요. 오히려 중동이라고 할 만한 데가 사이즈가 더 크긴 하지만, 근동과 중동은 장소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운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중동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동과 근동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지리적이거나 장소적인 게 아니라 뭘로 나누냐 하면요. 시간적으로 나눠요. 시간적으로. AD 622년 헤즈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명이 시작됐던 원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연구를 하더라도 이 AD 622년, 우리가 지금으로는 이제 한 1500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이지만,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요, AD 622년은 아주 후대예요. 네, 여기는 저희가 다루는 게 기원전 한 2000년, 3000년, 기원전 1000년 뭐 이런 시기를 다루기 때문에 AD 622년에 해지라는 한참 뒤에 있는 나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한 BC 한 2세기 정도까지가 이제 제 연구 범위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도 BC 2세기 이후에 벌어진 일은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후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대학의 어, 고대 근동학 연구소라고 하는 오리엔탈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되게 고색창연하죠. 되게 유럽풍의 그런 학교들을 흉내내서 건물들을 지었고요. 담쟁이에 이렇게 되게 옛날식 지어진 거는
192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이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보면 이집트의 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이 들어가는 문이요, 이 문짝이 나무로 된 건데 진짜 두껍고 진짜 무거워요. 매일 아침 7시에 이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매일 아침 도살장으로 제 목을 끌고 이렇게 들어가는 기분으로 매일 이 문화를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면은 뭐 미국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뭐 코र्스워크 한 2년 하고 그다음에 뭐 논문 한 2, 3년 쓰고 그래서 5년 뭐 길면 6, 7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고대근동학과는 코र्스워크가 4년입니다. 공부할 게 워낙 많아서 기본 4년 그다음에 종합시험 1년 보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보통 어 논문만 한 10년 넘게 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제가 2016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잠깐 들어왔을 때, 그때 2016년도에 이집트학으로 졸업한 친구가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은 2002년에 박사를 시작해서 201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14년, 15년 걸린 거죠. 한 친구를 2000년에 시작한 친구가 2016년에 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아주 끔찍한 동네예요. 제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아시리아 그 상해어 쐐기 문자를 공부하는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한 논문만 한 11년째를 쓰다가 11년을 써놓고 이제 교수한테 찾아가서 이제 논문을 제출했더니 지도 교수가 보더니 야, 내가 생각하는 완벽에 요만큼 모자라니까 1년만 더 쓰자라고 해가지고 애가 미국에요. 백인 남자인데 그 자기 논문을 교수한테 집어 던지고 나 안 해. 그래가지고 지도 교수를 바꿔가지고 졸업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끔찍한 동네예요. 여기가 제가 공부한 이 건물의 2층입니다. 이 건물의 2층에 가면은 이렇게 이게 도서관이에요. 정말 정말 공부할 만 나는 도서관입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쭉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책들은요, 음, 그냥 이렇게 뭐랄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단 책값이 한 권에 뭐 1,000불, 2,000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2, 300만 원씩 하는 책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아버, 안모노, 에도모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써서 내면 그 책을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사서 소장하거나 이런 책들이 아니라 거의 이제 연구서로 사가지고 각 이런 도서관들에서 학교 측에서 이제 책을 이렇게 사서 보는 뭐 그런 책들에서 구할 수도 없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책들을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다른 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책들을 뭐 사서 보지만 저희는 거의 책을 사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10년 넘게 여기서 공부하면서 계속 스캔만 열심히 진짜 맨날 책 들고 가가지고 프린트에 스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맨날 이런 일들을 계속 서로들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주로 앉아있던 책상인데 음, 제가 시카고를 떠나는 날 이거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벗어났다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공부하긴 되게 좋아요. 저희는 여기를 농담처럼 이렇게 고대 사람들 고대 영혼들이 유령들이 여기 떠도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BC 1200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3000 한 뭐 2, 300년 전에 멸망했던 우가르시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는데 거기서 그때 도시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요. 그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영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 자기의 우가리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세상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았을까? 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 앉아서 공부하면서 그런 재밌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기 1층이 이제 도서관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컬렉션이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정말 귀한 그런 아주 좋은 컬렉션들이 있어요. 저는 시카고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관광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거는 진품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레플리카라고 해서 복제품인데 물론 복제품도 그냥 뭐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를 복제하는 일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의 똑같은 실물 사이즈에 여기에 써 있는 글자들을 다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한 건데, 음,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커다란 요 상이 보이죠? 얘가 이건 진품이에요. 이건 진품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룹, 캐루빔, 그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굉장히 그리스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룹 하면은 되게 천사의 이미지, 막 하얀 사람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뭐 이렇게 막 뭐 칼을 들기도 하고 막 날개가 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고대인들한테 근동 사람들에게 그룹 캐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이런 이미지여야 일 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얼굴은 사람이고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맨날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몸통은 소의 몸통, 다리는 말의 다리인지 아니면 어, 말의 몸통과 소의 다리인지가 맨날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가장 특징적이고 아름답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어떤 뭐 상상 속에 음, 뭐 동물이라고 하긴 뭐하고 신 중에 하나긴 한데 하급 신이에요. 높은 신이 아니라 낮은 신이에요. 얘네들은 뭘 하는 거냐 하면은요.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룹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들은 그 우리나라 절의 해태 비슷하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와 길목을 지키는 약간은 약간 와치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강아지 항상 두 개가 서로를 이렇게 어떤 크게 들어가는 성문에서 양쪽에 얼굴을 똑같 이거랑 이제 반대로 얼굴 이쪽에 있고 몸통이 이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딱 서로를 마주보고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콜샤바드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캐룹 아카드어로는 라마수라고 하는데 라마수가 바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를 저희 1920년대에 시카고 대학 팀이 가가지고요 이라크에서 발굴해가지고 훔쳐온 겁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면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사람의 키고요. 여기 지금 옆에 흐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 얘네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어떻게 발굴했고, 어떻게 배로 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미국 시카고까지 이렇게 가져왔는지를 이렇게 쭉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문화재를 뺏어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 1920년대니까. 음,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유엔군이 사실은 뭐 거의 뭐 미군이 주도했겠지만 그 유엔군이 이제 이라크 박물관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뭔가 이게 지키는 사람이 서로 교대하는데 뭐가 약간 어긋나 가지고 한 3분인가 5분인가가 잠깐 중간에 비는 시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비는 시간에 이라크 왕립 박물관이 싹 다 도둑을 맞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그거는 완전히 뭐랄까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주 계획 범죄인 거예요.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훔쳐간 사람들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진짜가 아닌 것을 다 알고 정확하게 진품들만 딱딱딱 훔쳐갔어요. 그리고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엄청난 뭐 그 나라 자체의 그 나라 뭐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피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뭐 대단한 건물들도 다 막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재가 아주 그러니까 이게 현 그 현대인들 이라크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정말 고대인들 이라크 땅에 있었던 고대인들의 어떤 그런 문명과 이런 것까지도 아주 끔찍한 폭력을 당했던 전쟁이에요. 저희과 제가 좀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단체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의 문명, 인류의 자산과 역사에 폭력을 가하는 이런 끔찍한 전쟁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어, 우리 시카고 대학이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유물들을 훔쳐 왔는데 미안하다, 사죄한다. 그리고 이걸 문화재 반환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세요. 대신 이거를 갖다가 뭐 그 당시에 뭐 이라크 전쟁 중이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 뭐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싣고 오겠습니까? 그죠?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문화재의 소유권은 이라크 정부에 있지만 시카고 대학이 향후 100년 동안 빌려서 여기 전시를 하겠다. 그 이후에 이제 가져가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협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신들 중 그 고대 근동의 제국의 신들 중에서도 하급신이기 때문에 하급신인데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러면 진짜 막 뭐 마르둑 같은 그런 상급신들은 사이즈가 진짜 얼마나겠어요, 그죠? 엄청난 이 제국의 사이즈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쐐기 문자를 저한테 가르쳐줬던 매튜 스톨퍼 교수님인데 페르시아 전공자이기도 하고 이게 페르시아에 있는 말의 상입니다. 얼마나 이 디테일들이 정말 뛰어나고 이게 최소 3,000년 넘은 작품인데요. 이 정도로 이게 뭐 이라크의 뭐죠 이집트도 이렇게 이제 상이 되고 이 높이도 상당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뒤에 제가 이걸 안 보, 여기 뒤에는 실제 미라가 있어요. 네, 실제 미에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요 옆에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저희 건물에서 하는 거고 바로 한 길 하나 건너면 찻길 하나 건너면 이게 찻길 하나 건너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중동학 건물이에요. 중동학. 중동학은 그러니까 AD 622년 헤즈라 이후를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 지역이 이슬람화하게 되면서 이슬람 문명을 공부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희 622년이 여러분한테 우리 뭐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뭐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저희가 공부하는 쪽에서는 620 AD 622년이면 너무 현대예요. 네, 그래서 아주 현대적인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럽 중심주의의 언어 표현입니다. 그죠?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럽 중심주의인데, 그런데 그러면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유럽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이 유럽은 이제 인도 유럽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쪽 학자들이 인도 유럽 언어에서 어원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뭐 유는 조은이고 뭐 롭은 뭐 원래 뭐 눈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 눈이 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로 어원을 풀이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사실은 유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오이로파 유로파 이게 페니키아의 공주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크레테 섬으로 이 페니키아 공주인 유로파를 끌고 가가지고 크레테 문명이 생기고 유럽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레브가 뭐냐 하면 아랍어 하면은 저녁이란 뜻입니다. 저녁. 이게 아랍어로는 아라바하고 가라바라고 하는데 아라바 가라바 이게 우리가 아랍 지역의 그 아랍이 아니고요. 이 에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저녁은 서쪽이란 뜻이죠. 네, 그죠? 서쪽입니다. 해지는 서쪽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말은 유럽 중심적이 유럽에서 봤을 때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이었는데 사실은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은 뭐냐면 그거는 고대 근동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절에 고대 근동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시절에 저 해지는 서쪽에 사는 촌놈들 사실 이런 뜻이에요. 유럽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대 근동이라 우리를 극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가장 먼 동쪽이야? 그건 유럽 사람들이나 보기에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동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극동방송도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이 유럽이 중심이었던 시기에 훨씬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 고대 근동이 중심지였던 시대예요. 이 세계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애들이란 뜻입니다. 네. 자, 이 고대 근동의 지리를 보면은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 뭐 레반트라고 하는 이게 다 레반트도 동쪽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다 동쪽과 관련된 단어들인데 예, 메소포타미아가 있고요. 요런 데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왜냐하면 이쪽 전체 지역 중에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비옥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김제평야, 그다음에 뭐 미국에 가면 뭐 샌프란시스코, 뭐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비옥한 거랑 비교를 하면요. 저희 지금 제가 사는 여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는 흙이 좋아, 땅이 좋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고구마, 복숭아, 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많이 이 동네에서 맨날 키워서 있는데 그런 땅에 비해서는 여기가 훨씬 더 척박한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각각 지역이 다 똑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각의 지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학을 공부를 하면 고대 근동학 전공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지역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가나안.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고 이집트 지역이고 아나톨리아고 메소포타미아. 요 네 지역으로 크게 나눠요. 그리고 뭐 전공 분야를 따지면은 이걸 연구하는 방식은 언어와 문헌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을 연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근동학에 너의 전공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 네 지역 중에 한 지역과 그 다음에 하나의 연구 방법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집트의 역사를 전공했어. 나는 메소포타미아의 고고학을 전공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나안의 문헌을 연구한 거, 언어와 문헌을 연구한 게 제 전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어로 따지면 상형 문자가 있고 서령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표현 문자 알파벳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로 하나씩 다 살펴볼 건데 이게 바로 피라미드죠. 대피라미드가 이집트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게 대피라미드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보이는 요 조그만한 피라미드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에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오래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발전론적 혹은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기 이전에 이런 작은 피라미드 먼저 지으면서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커다란 피라미드를 지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반대예요. 이집트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문명 자체는 3,000년의 역사가 넘는 아주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문명이에요. 3,000년의 역사에서 거의 물론 그 이전에 약간의 그 흔적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쿠프 왕 시대의 제 이집트 제4왕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거의 이집트 거의 초기에 지은 이 대피라미드가 거의 이집트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피라미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런 이 정도의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겨우 돌 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대에 지어진 피라미드가 더 먼저 이렇게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피라미드를 그 문명의 초기에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에 이 정도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지금 현재 21세기의 전 세계의 과학기술력을 총동원을 해서 이걸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죠?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느 누구도 실행을 할 엄두를 못 내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뭐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마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지금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돌들 하나하나가요. 어떤 거는 돌 하나가 200톤이 넘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종이짝 하나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꼭 촘촘하게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 왜 그 뭐 이집트 왕자 같은 그런 영화에서 막 그 노예들이 막 이렇게 막막막돌 하나씩을 막 하면서 막 위에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지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물론 그 이집트 문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기술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은 그런 얘기가 이 대피라미드를 지었을 때 썼던 문헌이 아니라 후대 문헌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대인들 그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도 그 자기네들보다 더 오래전에 세워진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아마 뭐 이랬을 것이야 상상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핑크스인데 스핑크스의 이 높이 이런 거를 이렇게 진짜 돌을 쌓아서 몇 가지 올려서 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건 뭐 현대 기술력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엄청난 작업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집트학은 제 전공이 아니어서 제가 비전공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약간은 뭐랄까 약간은 좀 그냥 사담 같은 건데 이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대피라미드를 지키는 아까 캐룹이라고 했죠. 그룹 의 역할을 이 스핑크스가 했을 것이다. 지키는 강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 크게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일단은 거리가 꽤 있고요. 그죠? 거리가 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라고 놔뒀으면은 이 정도 거리를 두고서는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요. 이 두 개가 그렇다면 이건 두 개가 동시대에 같이 지어졌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땅의 높이랑 이 스핑크스가 있는 땅의 높이랑 뭐 사진으로는 사실은 이런 높낮이가 잘 구별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높이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 스핑크스가 아마도 이게 땅이 지금 이제 점점 흙이 쌓이니까요. 이 대피라미드가 BC 한 5천 BC 한 2,500년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땅이 더 낮았을 때 지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걸로만 본다면. 그리고 이집트 중왕국 시절에도 이 스핑크스에는요 이렇게 이 위로 흙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게 땅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BC 한 1500년 500년경 어, 뭐 1200년 1500년 경에도 이 스핑크스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파라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이 스핑크스가 나타난 거예요. 야, 나 지금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나 좀 꺼내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뭐다뭐 신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죠. 그 파라오가 꿈에서 이 스핑크스가 자기를 좀 구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땅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왕국 시절 BC 1500년에도 이미 흙은 여기까지 이 위 이상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스핑크스는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스핑크스가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바로 투탕카문의 그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요. 그 아가서에도 비둘기 같은 눈, 제가 아가서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여기 비둘기 요런 형태의 눈이 아마 비둘기 같은 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스핑크스가 이집트의 어떤 대표적인 예술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뭐죠? 글자들이 쓰여 있고 이 글자들 사람의 눈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사람을 그리는데 사람을 사실은 이것이 되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화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얼굴은 옆면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옆면을 향해 있어야 얼굴의 전반적인 윤곽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렇게 되면 눈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그려놨어요. 눈을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가장 눈이라고 하는 모양을 이렇게 가장 그러니까 이 추상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거친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약간 비스듬하게 있어서 전체적인 옆면과 앞면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사실화가 아니라 굉장히 각각의 마치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캐룹 라마스를 본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 사실은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모양, 눈, 뭐 귀 모양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가장 그것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렇죠? 얼굴은 옆면을 향해 있고 몸은 앞쪽을 향해 있고 그다음에 또 눈은 또 앞을 향해 있고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의 여러 가지 각각의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피카소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제가 뭐 피카소 뭐 미술사는 잘 모르지만 입체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 이런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켄아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저는 인류 역사상 천재를 뽑으라면 그 천재라고 하는 것이 어,
가장 여태까지 뭐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천재를 설명하자면 그냥 뭐 뭘 똑똑하고 뭘 막 뭐 암기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숫자를 뭐 숫자 계산을 잘 이런 천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롭게 시도한 한 그 사람 천재라고 뽑자면 저는 아케나텐이 인류 최고의 천재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오래된 천재이기도 하면서 가장 뛰어난 천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름이 원래는 아문호텝 4세였어요. 아버지가 아문호텝 3세입니다. 아문호텝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문은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호텝은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아문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달의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파라오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아문 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아켄 아텐. 나는 아텐 신에 속한 자. 나는 아텐에게 속한 자. 아텐은 뭐냐 하면 태양 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믿는 달의 신 대표 신으로서 달의 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고 나는 태양 신에 속한 자다. 나는 이런 식으로 아켄아텐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여태까지 지금 나온 이 형태들하고 굉장히 이게 사람 얼굴이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되게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사실주의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아케나텐의 실제 외모가 실제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실제 높아요. 이때는 그, 그러니까 이집트의 전형적인 어떤 미술도 다 없애버리고요. 완전히 뭐 리얼리즘이라고 아마르나 르네상스 아마르나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리얼한 그런 예술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인류 최초 이집트에서 인류 최초로 유일신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모세의 유일신 사상이 고대 근동에는 다 다신론이고 그 이스라엘에만 유일신 사상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신은 태양신, 아텐신밖에 없다라는 아주 이상한 이집트에는 신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는 데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선가 다른 영향을 뭐 요즘 학자들은 이제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추정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뭔가 영향을 받을 만한 뭔가가 사실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혼자 이 세상의 신은 태양신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어, 태양신 유일신 사상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진짜 독특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유일신 사상에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고대인의 세계 속에 살아가십시오.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뭐 동물들도 다 신들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갑자기 어느 한 파라오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어. 유일신 태양신이 유일한 신이야라고 한 주장을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누군가 영향을 무엇을 주었다라고 뭐 요즘 학자들은 조금씩 얘기하긴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페르티티라고 하는 그 와이프예요. 이 얼굴도 굉장히 리얼하게 생겼죠. 실제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집트의 문화가 아니라 이런 아주 그 리얼한 그런 아주 이 시기만 딱 그래요. 이 아케나텐이 통치하던 시기만. 이게 더 영걸 레이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발견을 했는데 발굴을 이 여성의 미라가 발굴이 됐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뭐 젊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L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놨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점 이제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2010년도에 DNA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투탕카문의 어머니다. 이게 바로 네페르티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얼굴의 얼굴상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이 상이 그러니까 이런 얼굴상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한 요 시기가 딱 진짜 딱 한 번의 시기만 아마르나 그러니까 수도도 옮겨요. 어, 도시도 아마르나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르나 시대, 아마르나 르네상스, 아마르나 리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고대 근동 역사상 최초로 유일신론이 주장되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요 아마르나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요 아주 흥미로운 시기고 아주 독특한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혁명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온 천지를 갖다가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에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적응하기 못하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 항상 그 다음 혁명, 개혁이 레포메이션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이 투탕카문과 네페르티티가 죽고 나서 금방 그 아들한테 아케나텐의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어, 천삼 BC 1342년에 태어났는데 통치를 언제부터냐면 1334년입니다. 그러니까 어, 한 8살? 네, 만으로 한 8살 때 파라오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허수아비 파라오를 만든 거죠. 이게 이제 그 투탕카문의 그 거기서 나온 미라에서 나온 걸 복원했을 때 이런 얼굴이고요. 이런 얼굴이 아니라 다시 보면 다시 전형적인 이집트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도 보세요. 투탕크 아문 다시 아문 신의 이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아케나텐의 어떤 개혁과 혁명이 너무나 과격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시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옛날로 그래서 아케나텐과 네페르티티가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 시기는 마치 이집트 역사에 없었던 것처럼 이게 삭제돼요. 이게 너무 끔찍했던 그 역사에서 보면 너무 끔찍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아주 흥미로운, 아주 독특한 인간이에요. 이게 후대에 나오는 람세스인데 람세스 보면 얼굴 다시 그냥 다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현대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고대인들한테는 새로운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려는 사람의 이렇게 길을 확 꺾어버리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요 옛날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이 정해둔 거고 옛날에 정해졌던 그 원리 규정 이것대로 그래서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이 규범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걸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봄, 여름, 가을 계절 변화가 있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이런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 해가 안 뜨고 네 어느 날 뭐 계절이 뭐 안 오고 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집트를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대 근동의 세계는 이렇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렇다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해 설명하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세계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면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땅이 다르면 삶이 달라져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제로 기본적으로 쭉 모든 강의를 좀 진행할 텐데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과 가나안 지역,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 요 지역이 다 비슷하게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갈 때 있어서 실제로 보면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집트는요. 이집트는 가장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대표적으로 크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온 긴 강의를 통해서 이거 하나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써 있는 말의 가치가 얼마나 저의 10년 넘은 거의 뭐 15년, 20년에 가까운 공부의 귀결물이에요. 여기 써 있는 표현이요. 그, 저는 100만 불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제가 미국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10만 불, 12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같이 외국에서 온 한 유학생을 돈을 줘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공부와 준 제가 장학금 받은 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100만 불이 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공부한 내용의 핵심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 100만 불짜리예요.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아요. 자,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집트는요. 이게 지금 이 도시를 보면 이게 이집트를 뭐 나중에 설명할 또 할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헤로도터스의 역사에서 혹은 뭐 그 이전에 썼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일강의 선물이 아니라 나일강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일강이 준 선물이 이집트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나일강에서부터 나온 산물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엄청난 강입니다. 어, 그, 그, 그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요,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어디서부터 흘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요. 여기 사실 여기 이게 두 개로 더 갈라지는데 이게 더 길게 있어요. 더 길게 있는데 제가 너무 길까봐 자른 건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상 이집트, 어퍼 이집트와 로어 이집트,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지도가 이게 위쪽이니까 여기가 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는 여기가 지대가 높아요. 물이 이렇게 높은 쪽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그래서 가팔라서 물이 좁게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완만해져 가지고 여기 지중해로 흘러 들어갈 때 물이 이렇게 쭉 퍼져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일강은요, 이집트에만 해당되는 강이 아니에요. 이집트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 에디오피아도 있고, 수단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밑에 지역의 탄자니아, 아프리카 위쪽에 탄자니아, 뭐, 여기서부터 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보시면 지금 요 나일강 주변만 이렇게 파랗게 돼 있고, 나머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일강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못 산다고요. 나일강 옆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일강이 총 6,650km,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 아마존강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마존강 이보다 살짝 더 긴 것뿐이에요. 이게 콩고,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케냐, 이디오피아, 수단, 이집트까지 다 거쳐서 오는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2,000km 정도가 마지막 이제 1,000km, 2,000km 정도가 이집트에 오는 건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비가 여름에 한꺼번에 7월 달에 이제 비가 우르르 내려요. 여기서 비가 쭉, 이 지역이 전체가 비가 쭉 내리는데 그때부터 쌓인 물들이
쫙 여기까지 쫙 흘러가는 거예요. 몇천 킬로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뭐 7월, 8월, 9월, 10월 이거 이럴 때부터 이제 이 물이 그때 이제 이 아래쪽 지역 이런 나라들 콩고,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케냐 뭐 이런 나라들에서 쏟아졌던 비들이 다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4,000km를 흘러 들어와서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이게 매년 여름마다 여름과 가을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물들이 엄청 미네랄이 풍부한 고운 흙을 싣고서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흙을 싣고 와서 흙 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2, 3개월을 거쳐 물이 천천히 빠져요. 천천히 물이 빠지고 나면 땅이 검은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비료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11월부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간다 여기서부터 지금 청나일, 백나일 이렇게 두 강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여기 이집트가 여기서부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몇천 킬로를 흘러와가지고 각종 좋은 거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이 나라한테. 그러니까 이집트는 진짜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집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네에만 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청나일, 뭐 백나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 물 옆에, 딱 옆쪽 지역만 이렇게 푸르른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지역에 다 산이 푸르르고 이런 땅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나일강이 어느 정도까지 범람하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정도의 범위 하에서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일강이 예측 가능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의 양으로 물이 범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땅을 여기 지금 보면 다 농사를 짓는 데잖아요. 이 위를 물이 쭉 덮어놓고 여기에 그 물이 쭉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제가 신명기 읽다가 재밌는 장면을 한번 발견을 했는데 그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너희들 살았지만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서는 발로 물을 이렇게 제껴야 했다. 그러니까 뭐죠? 물이 안 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을 보내려고 발로 물을 갖다 이렇게 했어야 했지만 여기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농사짓기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사기친 거예요. 이렇게 농담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가나안 지역이 사실은 이집트에 비해서 훨씬 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물이 풍부한 것이 아주 비옥한 흙을 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실 그건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모세가 백성들을 갖다가 여기가 얼마나 좋은 땅이냐를 설명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 정도로 비옥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물의 범람이 자연이 정말 천연 비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뿌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서 막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없어요. 없다고. 예. 이집트가 나일강의 산물이고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위적인 인공적인 노력이 별로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물의 범람이 주기적으로 일어난 그런 지역이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주기성이 유지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적당한 아침에 해가 딱 뜨는 것 뜨고 딱 지는 것 예측 가능한 때 딱 지는 것처럼 나일강이 예측 가능한 7월부터 10월 달까지 쭉 다 범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좋은 흙, 고운 흙과 이런 걸 뿌려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가 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죠?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주기성이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규범과 질서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이 그대로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마하트라고 합니다. 이집트어로는요, 마하트.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 혹은 로고스. 우리가 어, 그 요한복음에 말씀이 세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라고 번역한 건 별 좋은 번역은 아니고 이게 우주적 질서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로고스는요. 그 도가 어 제가 1900년도 우리말 번역 성경 중에 태초에 도가 있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되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성경을 베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도라고 번역한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우리 이 동양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신이 태초에 설정한 우주적 질서가 바로 로고스예요. 네. 그 마하트입니다. 그게 이 주기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마하트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마하트를 참 재밌게도 태양신 라의 딸로 설정하는 게 좀 재밌어요. 우리는 태양이 이런 우주적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적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마하트라고 하는 것 규범과 질서 안에 태양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반대로 생각했어요. 태양신이 모든 질서와 규범을 관장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뭐 봄이 정확히 몇 월 며칠부터 봄이다. 사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주기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태양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태양만큼 예측 가능한 시간에 딱 뜨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 딱 지고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맨날 일몰 일출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질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태양신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마하트라고 하는 이 우주적 질서는 이 마하트의 지배는 어느 특정 계급, 계층 혹은 뭐 파라오 혹은 하층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적 질서는 모두에게 다 똑같이 모든 개인이 마하트의 지배를 받아서 각각 개인들은 이 마하트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요 아주 독특하게 뭔가 성문법, 율법이라고 하죠. 뭐 해라, 뭐 이거 하지 마라, 뭐 하면 뭐 죽는다. 이런 율법이 없어요. 이게 명확하게 어떤 율법서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이 자연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렇기 때문에 그 파라오가 되어서 그 이집트 대규모 건축 공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대규모 건축 공사들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주의하고는 좀 다르고 개별적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각자가 개별적으로 마하트의 지배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실은 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자율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똑같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한대 하나로 뭉쳐야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각자 뭐 농사도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가지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한 게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협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서 파라오의 왕권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없으면 각자가 다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 이런 삶과 죽음과 인간관계가 모두 이 마하트에 의해서 돼서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성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히 뭐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집트에서의 결혼은요, 그냥 두 남녀가 한 집에 살면 결혼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나면 이혼입니다. 뭐 이혼은 이럴 때 해야 된다, 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 전혀 없어요. 그냥 그냥 둘이 같이 살면 결혼이고요. 그냥 뭐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가 뭐 보호해주거나 보장해주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건 19금이라고 했지만 사실 거의 사실은 49금에 가깝습니다. 49금. 굉장히 야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각각 개별적으로 자기 어떤 성적인 그런 뭐 욕구들을 표현하거나 이런 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집트 벽화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야한 그림들을 제가 49금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 강의를 어디 교회 가가지고 한 7, 80대 권사님들이 많은 곳에 가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거 선생님들 한 3, 40대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했더니 선생님들이 막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지 막 몰라 하시더라고. 이런 그 야한 그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웃기는 그림인데 이건 뭐냐면요. 음, 여기가 지금 여자 파라오가 이렇게 이렇게 기대고 있고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벽화에서 발견된 건데요. 핫셉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측천무처럼 좀 약간 악명 높은 그런 여자 파라오예요. 여자 파라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핫셉스트라고 하는 여자 파라오가 있었는데 이 파라오가 남편이 죽고 자기가 파라오가 됐어요. 이제 남편이 없어요. 혼자 파라오가 됐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파라오가 남편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기 이렇게 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 뭐죠? 그런 잉태를 내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죠? 채석장에 있는 채석장의 노동자들이 벽화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야, 네가 대제사장과 내연 관계인 거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집트의 사람들은 뭐랄까 그 권력에 대한 어떤 비평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봤을 때 이런 걸 썼다고 해서 뭐 남녀의 어떤 성기 심지어는 파라오 뭐죠 미라조차도 이렇게 성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어 뭐죠 죽은 사람의 어떤 성생활까지도 걱정을 하는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좀 끊고요. 요 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나중에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강릉 가서 하든지. 자, 여기서 잠깐 중지를 하고, 이집트의 그 이집트 상용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잠시만요. 이제 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100만 불짜리 지금 지혜를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너무 아, 행복합니다. 재밌습니까? 재미는 아주 있으세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이고,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거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세요? 전체 화면으로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이십니까? 네. 자, 요게 이집트 상형 문자예요. 이게 이집트 문자에 대해서는 이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 표현은 신성 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 성강 문자 뭐 이런 식으로 히에로글리프는 성강 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이에요. 히에로라고 하는 말은 성스러운이란 말이고 글리프는 이렇게 carved 그 각인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제 성형 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제대로 그러니까 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이고 이런 잠깐만요. 이집트 상형 문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해독할 수 있었던 한 마지막 시대가 한 BC 한 AD 한 200년, 300년 어거스틴이 AD 4세기에 어거스틴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어거스틴은 라틴어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신플라톤주의의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로티누스가 AD 한 200년 대 사람이에요. 플로티누스. 이 사람이 AD 204년에서 27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집트의 현자들은 이 지금 이집트 상형문자를 보면서 이 상징 기호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그들은 상징 기호를 써서 직관적으로 이를테면 굳이 입 밖에 내서 말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도를 10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는 하나하나마다 저마다의 학문 혹은 지혜의 한 체계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설명은요, 이집 사용 문자가 어떤 언어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굳이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고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요, 이집사용 문자가 실제로 음성으로 발화되는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문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 미국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제가 막 일부러 애들한테 잘난 척한다고 한자를 막 칠판에다가 막 쫙 쓰거든요. 애들이 막 우와 막 이래요. 미국 애들이 별것도 아닌 한자인데 되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만약에 막 용호상박 이렇게 막 썼다. 용자와 호자를 딱 쓰면 막 그 용자와 호자가 막 용이 막 용의 그림이 되고 호랑이가 막 호랑이로 변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그림처럼 이 사용 문자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혀 사실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닌 거죠. 이것은 글자이고 각 글자에는 뜻이 있고 의미 있고 그것을 말로 발음하고 라고 하는 이 언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후 3세기에 어거스틴보다 좀 이전 사람인데 프로티누스도 이 이집 사용 문자를 읽을 수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 해석 이거 보시면요. 이거는 그 24형 문자를 쓰는 방식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람의 그 이 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사람들이 이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먼저예요. 이쪽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든 없든 이거는 지금 이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게 가로로 읽을 수도 있고 세로로 읽을 수도 있고요. 뭐 가로 세로 다 읽을 수도 있고 이 위치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가능한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돼요. 이거는 이제 어 이것이 쓰여진 이것이 기록된 연도는 BC 196년이고요.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나중에 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걸 나폴레옹이 발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8세기에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세 가지 똑같은 이야기가 보시면 여기 상형 문자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데모틱이라고 해가지고 이집트 민족 문자라고 하는데 그런 민족 문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 요 아랫줄 맨 아랫줄에 이게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이집트 민족 문자, 그러니까 이집트 민족 문자는 이런 사용 문자가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일종 알파벳 시스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알파벳 시스템으로 이제 자기네들 글자를 표현하기 시작한 고 언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드디어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긴 거죠. 이집트 사용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나폴레옹이 17세기, 18세기에 발견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그래서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를 어떤 해독하는 그런 어떤 열쇠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플라토니우스 이후로 중세를 거치면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사람들이 이게 소리가 없는 어떤 상징 언어 막 그래서 성스러운 어떤 신의 언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로제타는 거의 이제 한 1400년가량, 거의 사실 2000년가량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하는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 그런 아주 놀라운 작품이에요. 이거를 해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거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해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해독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형 문자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서요. 그러니까 이 비문은 기원전 196년에 만들어졌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헬레니즘 통치가 되면서 이집트가 이제 헬레니즘 통치를 이제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독립운동, 그런 반란을 갖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압을 하고서는 이런 로제타 석비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상형 문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상형 문자는 소리값은 없고 오로지 형상과 상징으로 된 그림 문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다. 또 한 사람 반대로 아니다. 각각 문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갖는 소리 글자다라고 이렇게 두 학설을 얘기를 하고 막 해석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풀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이 천재. 예, 이 사람도 천재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되게 술주정뱅이였고요. 엄마도 아마 뭐 가정을 꾸리느라고 아이를 거의 돌보지 못했던 그런데 얘가 어린애가 거의 천재였어요. 그래갖고 음 17살에 이미 12개의 언어를 마스터합니다. 예. 어디에 학교도 사실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도 정식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이 아이가 19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네. 거의 독학으로 거의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가지고 수업만 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산스크리트어도 공부하고 아베스타어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한자 중국어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런 그래서 언어의 천재가 돼요. 이
이 사람의 형이 있는데 형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자기보다 자기 동생이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럼 나는 돈을 벌어야지. 그래갖고 이 형은 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뭐 이렇게 뭐 물건을 갖다가 실어 나르는 그런 상인이 되는데 이 어린 짱폴리옹이 어 그러니까 11살 때 그러니까 자기 형의 배를 타고 이집트에 갔다가 이 그 이집트 그 그러니까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형 문자를 딱 보는 순간 기절을 해요. 이샹폴리옹이 입신을 합니다. 거의 입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나는 이제 내 평생을 다해서 나는 이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11살 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11살 때 깨달았어요. 이 천재는요. 그래서 16살에 이미 이제 열 몇 개의 언어를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언어를 공부한 뒤에 이 사람이 16살에 콥티거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 콥티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어의 그 글자들을 헬레니즘의 문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쓴 건데 이 이집트 상형 문자의 언어가 콥트어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16살에 학술원에 그리노블 학술원에 가가지고 그걸 논문을 발표를 해요. 16살짜리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애가. 근데 사실은 이 가설이 나중에 사실이었음을 사실 입증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는 정말 어 나는 자기 막 그 이집트 상형 문자에 그 24강의 문자를 처음 보고 난 이걸 평생 하겠다라고 할 때 이때 쓰는 표현은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나는 내 일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외쳤대요. 내 일을 할 거야. 이게 내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며칠을 혼수 상태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 이분법들을 다 해체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문자가 소리값도 같고 의미도 갖는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어라고 하는 상형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샹폴리 형은 한자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각 문자가 소리값도 있고 의미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제 아마 샹폴리 형이 한자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걸 해독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상문자가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제타 스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로제타 스톤이 언제 거냐면은 네, BC 196년, 그러니까 BC 2세기 겁니다. BC 2세기 거. BC 2세기의 문헌이에요. 요게 지금 요렇게 조금밖에 없는 요만큼의 내용을 해독을 해요. 장폴리용이. 그리고 나서 이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언제적 문헌을 해독을 하냐면 BC 1500년, 그러니까 BC 15세기라고 할게요. 1300년 이전의 문헌을 해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세운 어떤 이걸 해독하고 이걸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 해독한 해설을 가지고 어떤 문헌을 해석하냐면 BC 15세기의 문헌을 해독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과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지금 1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1300년 전의 글자를 읽고 해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이 이집트 상형 문자 한자를 보면서 한자 같은 상형 문자 체계를 보면서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뭐 저렇게 글자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 이 한글 시스템은 알파벳 시스템은 얼마나 간단한
시스템이냐? 그냥 소리값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D나 가나다라바 같은 알파벳 시스템은 이게 훨씬 더 발전된 문자 체계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 글자가 너무 어려우면 그 어떤 엘리트 집단, 그 소수의 사람에게 어떤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틀린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이 사용문자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이고 특정 계층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는 것도 뭐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어를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긴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사람이 발음하는 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소리 언어를 그러니까 알파벳 시스템이 소리 언어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는 어느 한 시점의 언어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 언해번 나라 말싸미 딩극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죠.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겨우 600년밖에 안 된,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의 문헌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샹폴리옹은 기원전 2세기 문헌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보다 1300년 이전의 언어를 해독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상형 문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이집트 역사에서 사람들이 입에서 말하는 중국어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한자 상형 문자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발음은 바뀌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리다. 오리라고 하면은 오리를 형상화한 그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오리라고 하는 동물 오리요. 동물 오리를 나중에 1000년 뒤에 사람이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오리라고 발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가 오리라고 하는 어떤 그 사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형 문자 시스템은 아주 긴 시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너무 정말 사물 하나의 글자 하나씩을 만드는 아주 초보적이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긴 시간의 관점에서는 아주 오랜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단 뭐 10년, 20년, 30년, 뭐 100년 요 정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처럼 선조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의 정말 이게 태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후손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면 어느 문자가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발음하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일까? 그렇지 않아요. 50년, 100년만 지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알파벳 문자 시스템이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문법이 변하지 않는 상형 문자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어가 점점점 이렇게 아주 기초적이고 하찮은 정말 불편한 상태에서 점점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아주 긴 역사의 시간의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뭐 서너 대 정도만 지나고 사라질 그런 지식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뒤에 후손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한 말을 받아들이고 평가할까? 파라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 파라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말이 3000년 뒤에 후손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역사를 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10년, 20년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제가 고대근동화 공부해서 좋은 점은 그거예요. 역사를 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긴 역사에서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데 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아주 역사를 긴 역사의 관점에서 봤어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에 후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지도 염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형문자 시스템이 초보적이고 또 덜 진화됐고 더 발전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은 어느 한쪽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봐서 그렇고요.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언어의 시스템은 아주 놀라운 시스템인 거예요. 아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나라 시대 때의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구체적인 뭐 이집트 상형 문자는 뭐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거는 지금 알려줘 봤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런 언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고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 질문하고 싶은데, 네,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저희는 신을 할 때 이제 한국 정서로 생각하면 태양신은 뭐 남자일 것 같고, 뭐 음, 달신은 여자일 것 같다. 근데 음, 이집트는 이제 어떻는지, 그러니까 달신이 남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그게 있어서, 다 달라요. 음, 이집트는 태양신도 남자고 달신도 남자입니다. 네. 음, 그리고 이집트는 네, 태양신 남자고요. 달신 아문도 남자입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태양신 남자고요. 어, 메소포타미아는 태양신과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태양신도 남자고요. 샴슈, 그렇지? 샴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달신도 남자일걸요? 제가 메소포타미아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약간은 이거는 좀 그런데. 근데 가나안 지역에서는 태양이 여자예요. 그리고 달이 남자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가나안의 도시 중에 하나인 우가릿 문헌을 보면요. 왕을 표현할 때 나의 태양이시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태양이시여. 나의 태양을 왕을 가리킬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서는 대명사를 여성으로 받아요. 왕은 남자예요. 왕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나의 태양이시여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왕이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왕이란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남성 명사지만 나의 태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오는 동사라든지 대명사를 다 여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좀 다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는 성이 있는 grammatical gend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grammatical gender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어에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 grammatical gender가 있는 언어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어떤 남성 명사라고 해서 그 남성 명사에 뭐가 남성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성 명사가 되었다. 여성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여성 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그래미컬 젠더가 있는 언어에서 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면은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게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 네, 그냥 이거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태양이 어떤 데서는 남성으로 취급받고 왜 어떤 데서는 여성으로 취급받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태양이 뭔가 어느 지역 사람은 뭔가 그 태양에서 여성성을 느꼈기 때문에 여성 명사로 취급받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동산,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산이라고 하는 간, 에덴 동산, 동산은 막 꽃도 있고 막 예쁘고 그런데 동산 무슨 명사냐? 남성 명사예요. 예. 왜 남성이냐? 몰라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실제 성이 있는 뭐 남자, 여자 이런 거는 이제 남자는 남성 명사, 여자는 여성 명사에 속근되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물고기 같은 경우, 물고기는요, 그냥 어 남성, 여성 이런 게 없습니다. 물고기도 실제로 우리는 남성 물고기, 여성 물고기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긴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냥 둘 다 똑같아요. 그냥 물고기라고 하는 남성 명사로 둘 다 표기를 해요.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단어가 이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됐을 때 이게 뭔가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명사가 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단어가 왜 남성 명사인지, 그 단어가 왜 여성 명사인지 이유를 묻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모른다. 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똑같은 단어지만 고대 근동에서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러니까 우가리다서에서는 태양이 여성 명사긴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태양은 남성 명사일 거예요. 달도 남성 명사고요. 같은 가나안 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우가리더에서 굉장히 많은 연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히브리어에서는 여성 명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남성 명사로 취급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음. 뭐 이런 것들 사물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단어들도 뭐 어떤 단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 거를 사실 구별할 때 있어서 그걸 그 기준을 삼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딱 왜 그랬느냐라고 이유를 물을 필요는 없어요. 네, 질문이 대답이 되었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떤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라고 했을 때 뭔가 여성적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 남성적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성이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성이 있는 언어의 성이 그 그래머컬 젠더를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질문 한 선생님한테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이집트 상형 어, 문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이해한 거는 이게 어, 오랜 시간을 거쳐 지나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게 제가 한자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 중국에서 이제 한자어가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언어라는 게 본토에서 그 언어는 계속 시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발음 같은 경우, 문법도 바뀌고 발음도 바뀌고 막 이러는데 이게 어느 식민지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럼 이 식민지에서는 딱 그때의 모습으로 딱 고정이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언어 현상이 있어요. 이게 농담처럼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1999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몇 달 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짱이란 단어였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짱이란 단어였어요. 뭐 제가 가끔 뭐 있을 때 가끔 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니 거기 이제 그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이 이제 다 시간 차가 있잖아요. 제가 짱이란 표현을 쓰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고 설명했더니 한 친구가 그건 우리 때는 캡이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듣던 어떤 한 나이 많으신 형 하나가 나 때는 용가리 통뼈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자기가 한국에서 알던 것이 미국에 가면 딱 그 시대에 딱 멈춰버리는 것처럼
한자가 우리나라의 당나라 시절에 딱 들어와요. 당나라 시절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략 AD 한 7세기에서 8세기 정도죠. 이때 우리나라 한자가 딱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자 발음이 고정이 돼요. 그런데 중국 본토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당나라 시절에 사람들이 한자 발음을 어떻게 했을까를 알려면 중국 현재 사람들이 발음하는 걸 통해서 유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한자 발음을 통해서 유추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뭘 연구할 때 이게 필요하냐 하면요. 경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경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이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 전파가 돼요. 근데 이 경교의 문헌들을 볼 때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바울이냐 베드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역해서 한자를 쓰잖아요. 일본 학자가 사익기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그 경교 문헌을 보면서 그 한자에 나타나는 사람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단어를 한국 사람이 그 한자를 그대로 발음하면 그냥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한 세 차례 정도에 거쳐서 한자가 시대별로 수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거의 당나라 때 딱 전파됐던 한자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가지고 이 경교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한자 발음을 제대로 우리나라 한자 발음으로 경교 문헌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중국 본토 사람들의 한자 발음보다 대만 사람들이 한자를 발음하는 거랑 우리 발음이 훨씬 더 비슷해요. 이게 식민지에서는 언어가 안 변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집트 상형 문자는 한자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면서 우리는 인이라고 발음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렌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뭐가 더 당나라 시절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발음했을까 생각해보면 렌보다는 인이라고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굳혀져 있는 그 발음이 이집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 상형 문자의 언어 체계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계속 발음은 다르게 했을 거예요. 계속 발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글자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 인자를 보면서 이것이 렌으로 발음했던 인으로 발음했던 이것이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한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발음은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상형문자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발음하는 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 500년, 1000년이 지나면 금방 이 발음을 했던 사람하고 그 당시 사람하고 그대로 똑같이 비교하면 전혀 다르게 발음하고 서로 대화도 아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상형문자 시스템은 이 글자의 발음을 실제로 어떻게 했던 간에 그 글자를 읽고 이해하고 문법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공부를 어렵게 해야겠지만 그럼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된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되었습니까? 네. 네, 당나라 시절에 무슨 뭐 두보의 시를 한자로 써놓고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현재 지금 21세기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랑 20세기 한국 사람이 우리가 배운 한자 그대로 발음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전혀 아마 서로 똑같은 두보의 시를 읽는다라고 생각을 못할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하지만 그 정도로 소리값이 많이 변했겠지만, 하지만 두보의 시를 읽고 그 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건 차이가 없는 거죠. 공부를 하면요. 네. 그런 의미로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언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냥 소리 그 당시에 발음하는 걸 그대로 옮겨내는 시스템이었으면 우리가 지금 600년 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볼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그 내용이 딩격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가 뭐야 뭐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대가 그렇게 소리값을 그대로 반영해서 쓰는 언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에 후손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언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상형문자 시스템은 500년 뒤, 1000년 뒤, 1500년 뒤의 후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시간 다 됐으니까 9시 다 됐죠? 네. 네, 뭐 질문은 언제든지 다음에 또 해주셔도 되고, 이런 강의는 제가 아는 한, 어디서도 저 말고는 어디서 들을 데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걸 갖다가 성경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것처럼 되게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